안녕하세요. Salvete quicunque esti, bonum et vos voluntatem avertis. 그래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를 포함해서 한 60개 가까운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여러 외계인들에게 보내는 환영의 인사말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외계인들이 우리의 언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 목소리 톤 안에 담긴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저 보이저 레코드판 안에는 지구의 다양한 풍경과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사진과 이미지도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고향 행성, 지구의 모습도 당연히 담겨 있고, 또 우리가 모두 어렸을 때 어떤 과정으로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생물학적인 그림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아래를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는 존재인지 이런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악기, 악보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또 가장 왼쪽 구석엔 우리 어린 친구분들하고 아마 익숙한 풍경이겠죠? 우리 인간들은 덩치가 작은 동종의 인간을 한 건물에 가두어 놓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교육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이런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고통받고 있는 학생의 풍경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보이저 레코드판에 담긴 여러 사진과 이미지들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걸 골라본다면 저 오른쪽 위 모서리에 놓여있는 세계 지도 그림을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아마 딱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 지구는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죠. 아주 먼 옛날 판게아라고 하는 커다란 땅덩어리로 붙어 있다가 그게 조금씩 갈라지고 움직이면서 잠시 지금의 모습을 거쳐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또 왜 굳이 천문학자들은 저 레코드판에 몇 안 되는 그 데이터 영역 안에 굳이 저런 지질학적인 그림을 또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어쩌면 아주 먼 옛날에 지구를 발견한 외계인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외계인들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 옛적 전혀 달랐던 지구를 추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를 그 외계인들에게 니들 역사책에 담겨있는 그 지도 우리 행성이랑 똑같은 곳이야 라고 하는 힌트를 주기 위해서 또 이런 그림을 넣어서 보내준 거죠. 항상 천문학은 사진과 영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해서 내부를 좀 어둡게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우주에 온 기분도 들 수 있어서. 이제 오늘은 제가 가장 최근에 출간했던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라는 책을 주제로 함께 또 제가 갖고 있는 우주에 대한 생각, 또 제가 좋아하는 우주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우선 책의 제목에 걸맞게 좀 흥미로운 그림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출발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4만 년 전 모습일 수도 있겠죠. 굉장히 먼 옛날, 우리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낯선 모습을 하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 그 조상들 중에 누군가가 밤하늘에 떠 있는 어떤 밝은 별을 보고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서 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짧게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고, 또 이번 책의 프롤로그에 제가 이제 열심히 쓴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언젠가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아무래도 전 천문학자다 보니까 이제 좀 천문학 쪽에 치우친 편애가 담긴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문득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가장 오래된 것을 찾아본다면 아마 천문학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인간이 허리가 세워지고 진화를 하게 되면서 얻게 된 가장 중요한 혜택 중에 하나로 손이 자유로워지고 대신 도구를 쓸 수 있게 되고, 또 그 덕분에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지능이 똑똑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 행성을 누구보다 넓게 장악해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동물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는 뭐 그러한 전통적인 인류학적 해석에 대해서 크게 반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허리가 세워진 덕분에 자유롭게 고개를 조금만 들어 올려도 편안하게 하늘을 보고 우주를 즐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한 2, 3도만 고개를 들어 올려도 편안하게 지평선 너머에 펼쳐진 수많은 밤하늘,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겠지만 돼지 같은 4발 짐승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런 친구들은 애초에 목의 각도나 척추의 각도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고개를 들어 올리려고 해도 우리 돼지 같은 친구들은 사실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돼지가 하늘을 보려고 한다면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눈으로 흘겨보는 정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네 발 짐승으로 살아가게 된 동물들과 우연하게 두 발로 걷게 되고 허리를 세우고 하늘을 볼 수 있게 된 우리의 차이라면 저는 그 하늘에 보이는 풍경 속에서 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힌트를 찾으려 하게 되었을 거라는 데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에 우리가 허리가 세워지고 우주를 볼 수 있고 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마 일찍이 우리의 먼 조상들은 내가 내일 안전하게 과일을 따먹으려면 어떤 별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될까? 내가 내일은 또 사자한테 안 잡아먹히려면 어떤 별과 어떤 천체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될까? 쟤네들을 잘 따라가니까 좀 더 따뜻한 곳에 내가 갈 수 있구나. 쟤네들의 움직임을 잘 보니까 언제 꽃이 피고 언제 과일이 여무는지를 내가 알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서 일찍이 천문학은 굉장히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주를 보고 거기에서 나의 내일, 나의 다음 달, 또 나의 1년 뒤에 대한 답을 미리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답안지와 같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짓고 밤하늘에서 나의 미래를 상상해 나가기 시작하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천문학의 어떤 원형이 나온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천문학이 지금의 방식처럼 엄청 고도화되고 수학, 물리학 이런 성격을 갖게 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불과 100년 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천문학은 나의 미래를 점치는 그런 점성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했고 또 누가 더 예쁘게 달을 그리고 사진을 얻느냐를 단순히 경쟁하는 그런 사진술, 미술의 영역과도 또 겹쳐 있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삐까번쩍한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천문학의 역사만 본다면 오히려 꽤 짧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언제부터 밤하늘을 신경 쓰고 궁금해하고 좋아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오랜 역사와 함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실 의외로 우린 이 우주에 대한 개념이 조금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우주라는 단어를 크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하면 스페이스, 그리고 유니버스, 마지막으로 코스모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말에선 엄밀하게 저 세 단어를 구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각각의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뜻한다고 보시면 좋거든요. 우선 첫 번째, 스페이스는 인간이 직접 갈 수 있어야만 스페이스입니다. 인간이 로켓을 타고 방문할 수 있거나 아니면 탐사 로봇을 보내서 간접적으로 건드려보고 만져볼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스페이스의 범위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고 더 뛰어난 운송수단을 만들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 먼 우주까지 닿을 수 있게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스페이스는 계속 넓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 주변에 인공위성 하나 쏘아 올리지 못했던 수준이었지만 이제 우린 이 태양계 끝자락 명왕성 너머까지도 무언가를 가끔씩이지만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인류가 누리고 있는 스페이스는 좀 넓게 보면 태양계 정도까지는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래봤자 코딱지 같은 태양계 안에 갇혀 있는 거긴 하지만요. 그렇다면 두 번째, 유니버스는 뭘까요?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스페이스가 갈 수 있는 세계까지였다면 유니버스는 가지 못하더라도 볼 수 있다면 유니버스예요. 우리가 이 우주에 앉아서 이 지구에 앉아서 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을 보고 외계 행성을 보고 또 수많은 외부 은하들, 안드로메다 같은 아주 많은 은하들을 봅니다. 그래서 유니버스도 우리가 더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더 먼 우주를 보게 되면 될수록 더 많은, 더 넓은 유니버스를 알게 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꽤 많은 어린 친구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우주를 좋아하시는 우리 어린 학생분들께 약간의 현실적인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학생분들이 주로 어떤 성격의 우주를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화성에 직접 귀여운 탐사 로봇 보내서 돌 뒤적거려 보고 거기에 생명의 흔적 찾아보고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스페이스를 연구하는 엔지니어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공대에 가셔서 열심히 로봇 설계하고 탐사선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나는 그런 거 말고 빅뱅 우주론이 어떻고 별과 은하의 탄생이 어떻고 이런 좀 더 자연과학적인 걸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공대가 아니라 저같이 이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종류에 들어가셔서 수학, 물리학, 천문학 이런 걸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우주라고 해도 스페이스인지 유니버스인지 따라서 사실은 완전 다른 성격의 삶을 살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모스는 사실 과학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조금은 철학적인 단어인데 앞서 말씀드린 유니버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를 이야기했다면 코스모스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볼 수 없는 개념들. 예를 들면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감정, 마음, 생각, 사상 이런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까지를 모두 통칭해서 제일 거창하게 코스모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을 조금 멋지게 한번 요약해 보자면 최대한 넓은 스페이스를 돌아다녀보고 또 최대한 많은 유니버스를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이 코스모스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 또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학적인 답을 한번 탐구해보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순간으로 돌아가 보고 싶은데요. 시간을 거슬러서 1970년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때 아주 중요한 기회가 인류에게 찾아옵니다. 지구를 떠난 탐사 로봇들이 우주 공간엔 따로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하염없이 관성을 유지하면서 쭉 우주 공간을 떠돌게 돼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태양계 행성들도 가만히 멈춰 있진 않죠. 다 자신의 경로를 따라서 천천히 태양 주변을 돌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지구를 떠난 탐사 로봇들이 목성 궤도를 통과할 즈음 목성도 천천히 이동해서 탐사선 근처를 지나갔죠. 또 다시 한번 토성 궤도를 또 통과할 즈음에 토성 역시 또 천천히 이동해서 그 사이에 탐사선 근처를 또 지나갑니다. 이런 놀라운 기회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연이어서 쭉 벌어지게 되었죠. 정말 우리가 그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아주 알맞은 딱 번호에 서 있으면 곧바로 환승할 수 있는 루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탐사선도 공짜 환승을 무려 4번이나 하게 되었던 거예요. 덕분에 연료를 크게 쓰지 않고도 태양계 끝자락 이 가스 행성들을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었던 거죠. 참고로 이 기회는 거의 180년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아주 귀한 기회였고요. 이걸 그냥 버릴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천문학자들은 부랴부랴 다양한 태양계 탐사 로봇을 만들어서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날아갔던 태양계 탐사 로봇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보이저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이 보이저를 떠나 보내면서 천문학자들은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저 보이저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태양계 구석을 쭉 벗어나면서 아주 먼 태양계 바깥 별과 별 사이 성간 우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저 우주 어둠 속에 누군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의도치 않게 날려보낸 저 보이저가 그 외계인들에게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외계인들에게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편지를 보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재미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천문학자들은 칼세건의 주도로 이 작은 노란 원판 안에 인류의 다양한 사진과 음악, 여러 데이터들을 쭉 담아서 보내게 됩니다. 보시면 굉장히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레코드판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띄어보낸 저 보이저의 레코드판이 언제 외계인에게 발견될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막말로 1000년, 10,000년 넘게 기다려야 그들에게 다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레코드판이 녹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안정된 원소 중에 하나인 금으로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거 긁으면 금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탐스러운 노란빛으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거죠. 자, 레코드판 안에는 여러 지구의 자연의 소리들, 또 동물의 소리들, 또 여러 인사말들, 이런 다양한 목소리와 음악들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게 안에 어떤 사운드가 녹음이 되어 있는지 잠깐 몇 가지를 들려드릴게요. Kaya sa Timata, Itatas, Naitatas, Rimakayas, Tumil.
안녕하세요. Salvete quicunque est, bonum et vos voluntatem habemus. 그래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를 포함해서 한 60개 가까운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여러 외계인들에게 보내는 환영의 인사말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외계인들이 우리의 언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 목소리 톤 안에 담긴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저 보이저 레코드판 안에는 지구의 다양한 풍경과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사진과 이미지도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고향 행성, 지구의 모습도 당연히 담겨 있고 또 우리가 모두 어렸을 때 어떤 과정으로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생물학적인 그림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아래를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는 존재인지 이런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악기, 악보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또 가장 왼쪽 구석엔 우리 어린 친구분들하고 아마 익숙한 풍경이겠죠. 우리 인간들은 덩치가 작은 동종의 인간을 한 건물에 가두어 놓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교육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이런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고통받고 있는 학생의 풍경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보이저 레코드판에 담긴 여러 사진과 이미지들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걸 골라본다면 저 오른쪽 위 모서리에 놓여있는 세계 지도 그림을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아마 딱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 지구는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죠. 아주 먼 옛날 판게아라고 하는 커다란 땅덩어리로 붙어 있다가 그게 조금씩 갈라지고 움직이면서 잠시 지금의 모습을 거쳐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또 왜 굳이 천문학자들은 저 레코드판에 몇 안 되는 그 데이터 영역 안에 굳이 저런 지질학적인 그림을 또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어쩌면 아주 먼 옛날에 지구를 발견한 외계인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외계인들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 옛적 전혀 달랐던 지구를 추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를 그 외계인들에게 니들 역사책에 담겨있는 그 지도 우리 행성이랑 똑같은 곳이야 라고 하는 힌트를 주기 위해서 또 이런 그림을 넣어서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천문학자들 특유의 아주 쓸데없는 배려가 담긴 그런 친절한 그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보이저는 언젠가 우리의 존재를 다른 놈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순수한 꿈을 품고 빠르게 태양계 바깥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당시 기준 지구를 출발한 지 거의 10년 넘는 긴 시간이 지난 1990년이 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보이저는 태양계 경계를 막 벗어나고 있었죠. 그때 이제 보이저까지의 거리가 대략 60억 킬로미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날아가는 동안 보이저에 들어있던 배터리도 빠르게 약해지고 있었고 이젠 교신은커녕 사진도 한 장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배터리가 빠르게 약해지고 있었죠. 그렇게 이제 카메라가 영원히 눈을 감기 전 천문학자들은 마지막으로 특별한 인증샷을 찍고 떠나보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보이저는 태양계를 막 벗어나고 있던 바로 그 무렵에 카메라 앵글을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태양계 안쪽으로 돌려서 태양 주변을 돌고 있던 여러 행성들의 모습을 쭉 담아보게 되죠.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태양계만 해도 워낙에 거대한 공간이다 보니까 단 한 장의 사진에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여러 장의 사진을 쭉 이어붙인 일종의 파노라마 사진으로 완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밝게 빛나고 있는 태양 자체는 겨냥하지 않았지만 그 태양 곁을 돌고 있던 목성, 지구,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다양한 우리 태양계 멤버들의 모습을 쭉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 사진은 좀 투박하긴 하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태양계 가장자리를 막 벗어나고 있던 탐사선의 눈을 빌려 완성한 우리 태양계의 첫 가족 사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저 사진을 찍던 당시 수성이랑 화성은 태양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성과 화성은 미처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역사적인 첫 번째 가족 사진엔 그 두 행성은 담기지는 못했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쭉 앵글을 담던 보이저는 마침 1990년 2월 14일 바로 발렌타인데이죠. 이날 아주 멋진 사진을 하나 포착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앵글 속의 화면이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사진 가운데보다 약간 오른쪽 위에 하얀 점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실제로 1픽셀 정도 될까 말까한 아주 작은 점인데요. 저 하찮고 사소하게 보이는 점의 정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그 당시 보이저 카메라로 바라봤던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 평생 저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낯설고 하찮게 보이는 지구의 모습을 보고 천문학자들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별명도 지어 주었던 거죠. 이 사진이 촬영되었던 그 순간 지구에서 보이저까지 거리가 60억 킬로미터였거든요. 따라서 이게 어떤 사진일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하늘 높이 60억 킬로미터 길이로 쭉 뻗은 셀카봉을 하나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달려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구의 셀카를 찍은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진을 촬영했던 날짜가 1990년 2월 14일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중에서 90년 2월 14일 당시 저 지구에 계셨던 분들 혹시 계실까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35년 전 어렸을 때의 모습이 저 지구의 작은 얼룩 속에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너무 화질이 안 좋아서 물론 확대해봤자 보이진 않겠지만 약간 상상을 해보자면 지금 저 창백한 푸른 점의 빛을 함께 채우고 있는 그 수많은 광원들 중에 하나는 이때 당시 저 지구에 분명히 살고 계셨을 여러분들의 얼굴빛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사진이 찍히고 나서 뒤늦게 지구에 출현한 더 어린 세대들도 지금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보이저가 지구의 셀카를 찍어주기 전과 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뒤늦게 태어난, 비록 저 사진에 담기진 못했지만 나중에 태어나서 이 사진을 보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세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V 세대라고 불러요. 포스트 보이저 제너레이션. 보이저 이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PV 세대는 아쉽게도 여기에 함께 포즈를 취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어렸을 때부터 보이저가 찍어준 이 지구의 하찮은 셀카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평생 살아가게 될 이 행성이 정말 작고 소중한 곳이구나. 나도 저 작은 점을 함께 살아가는 일원 중에 하나로서 함께 어떻게 해야 지구를 제일 영리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게 쓸 수 있을지 그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짧게 잡아도 한 2만 년, 5만 년, 심지어 어떤 인류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거의 수십만 년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봤자 그 장엄한 인류의 역사는 사실 저 창백한 푸른 점 안에 갇혀있던 역사예요. 우리가 물론 지금은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달에도 가보고 화성에도 가보고 더 먼 우주까지 인간들을 어떻게 퍼뜨릴 수 있을까 이런 SF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천문학자인 제가 봐도 글쎄 앞으로 한 100년, 200년 안에 우리 인류가 유의미한 정도로 저 창백한 푸른 점을 많이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선 그다지 전 희망이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마 우린 높은 확률로 앞으로도 적어도 수백 년 동안은 저 창백한 푸른 점에 갇힌 존재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본능적으로 별을 바라보고 우주를 궁금해하고 그 우주의 탄생과 기원, 또 나의 운명을 계속 궁금해하는 그런 멋진 DNA를 타고나게 되었던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모사피엔스가 허리가 세워지고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덕분에 별을 보고 우주를 신경 쓸 수 있는 남다른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우연하게 몇 년 전에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논문에 따르면 은하수를 보고 별을 신경 쓰고 살아가는 동물은 인간만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주인공은 정말 의외의 동물이에요. 아마 우주를 본다, 별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절대 전 떠올릴 수 없는 동물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누구냐면 쇳덩구리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한번 진행된 적이 있는데 쇳덩구리들은 열심히 계속 저 똥 더미를 떼굴떼굴 굴리면서 우리가 최근에 눈 왔을 때처럼 눈사람 만들듯이 계속 덩치를 키우고 자기 집까지 이제 굴려서 자신의 어떤 영양분으로 삼아가는 이제 그런 생명체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쇳덩구리가 사실은 시지프스의 후손이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 벌로
그 언덕에 바위를 굴리면서 살아야 했던 그 시지프스의 후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 이 쇳덩구리가 이제 되게 대단했던 것이 어디에 버려놔도 어지간하면 자기가 원래 어디로 똥을 굴려야 할지 그 원래 집으로 잘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친구들은 우리 같이 복잡한 시각기관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처럼 내비게이션도 쓰지 않을 테니까 대체 어떻게 그 험난한 땅에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긴 그런 숲을 속에서 어떻게 자기 집을 잘 찾아가는 걸까? 이게 이제 너무나 미스터리했던 거죠. 그런데 연구 결과 이 쇳덩구리가 뭘 보고 길을 찾는다는 게 밝혀지게 되냐면 바로 은하수였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진행되는데 곤충 행동학자들이 어떤 걸 하냐면 쇳덩구리를 데리고 플라나타리움에 갑니다. 여러분들 그 과학관 같은 데 가면 의자 편안하게 뒤로 누워서 가짜 밤하늘을 동그랗게 보여주는 약간 IMAX 같은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천체 투영관, 그 플라나타리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쇳덩구리를 데리고 그 안에 간 거예요. 다양한 조건의 가짜 하늘을 위에다 보여주면서 이 쇳덩구리들이 얼마나 길을 잘 찾는지 또 얼마나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착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가짜 하늘에 태양만 비추었을 때, 달만 띄워놓았을 때, 그리고 밝은 별 몇 개만 보여주었을 때, 마지막으로 실제 하늘처럼 은하수까지를 보여주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놀랍게도 은하수가 있을 때 제일 길을 똑바로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게 각각 빨간색, 보라색,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천체 투영관 가장자리에 쇳덩구리를 풀어놓고 얘네가 이제 가운데 목적지까지 얼마나 제대로 단기간 안에 가는지를 그 경로를 비교하고 있는 건데요. A 케이스는 실제 은하수가 가짜 하늘에 은하수가 펼쳐져 있도록 이제 화면을 띄워 놓았을 때의 경로이고요. 오른쪽은 은하수를 껐을 때 그냥 별 몇 개 떠 있거나 태양 떠 있거나 달 떠 있거나 할 때 그럴 때 얘네가 얼마나 길을 헤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가짜 하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체 투영관에 투영된 은하수를 보고 얘네가 굉장히 똑바르게 길을 찾아갔다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다른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각각의 하늘 조건에 따라서 쇳덩구리들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목적지까지 도착했는지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특히 오른쪽에 스테리 스카이, 밀키웨이, 그다음에 4,000개의 흐릿한 별들, 18개의 밝은 별들, 그리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조건의 실험 결과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은하수와 별이 모두 보였을 때 그때 제일 짧은 시간 안에 목적지까지 도착했다는 걸 또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놀라운 데이터를 통해서 당시 곤충학자들은 이 쇳덩구리가 정말 신기하게도 은하수를 보고 방향을 찾고 길을 찾는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기대했던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만이 별을 보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살짝 좀 무너뜨리게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발견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발견 덕분에 이거를 이제 발표했던 그 생물학 연구팀은 나중에 그해 이그 노벨상도 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연구였다 보니까 이그 노벨상을 타는 이제 영광을 누리기도 했고 한편으론 전 저 이야기를 보고 이런 생각도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밤하늘을 궁금해하지 않고 별을 보지 않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좀 나쁘게 말해서 우리는 쇳덩구리반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쇳덩구리보단 그래도 내가 낫다 라고 한번 생각하고 자신 있게 살고 싶으시다면 계속 가끔씩 밤하늘을 보고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